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로는 처음인데요. 입원과 사망 확률을 8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FDA가 가정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알약이 입원과 사망 등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대상은 가벼운 증상의 성인 환자와 몸무게가 40kg 이상인 12살 이상 청소년 환자,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환자가 대상입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2,2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벌인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이 88%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expecting that instead of 10 people going to hospital, only one will go, and actually no one is dying. So these are very, very good news. 이 약은 팍스로비드란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인데 증상 발현일부터 12시간마다 3알씩, 즉 닷새 동안 30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30알 한 코스의 가격이 1인당 $530, 우리 돈 63만 원으로 앞서 개발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보다 더 저렴합니다. 미국 정부는 1,000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팍스로비드를 $53억 선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purchased 10 million Pfizer doses, 3 million Merck,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화이자 측은 미국에서 즉시 팍스로비드를 납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공급 물량을 기존 8천만 코스에서 1억 2천만 코스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화이자 알약이 오미크론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중환자 병실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병상을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병상과 의료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치료가 급한 중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중환자라도 증상 발현 이후 20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침이 개정된 이후 처음 내려진 조치입니다.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 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63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 수준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15,000개 수준인 코로나 병상을 다음 달까지 25,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7,000개와 생활치료센터 2,400개 등 총 10,000개가량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1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중환자실에 간호사 256명과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는 등 의료 인력 1,200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위한 감염 관리 수당을 신설하고 업무 위험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해 의료 현장의 불만을 줄일 방침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08명으로 오늘 발표될 환자는 6,0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을 시작으로 1박 2일 호남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생 간담회에서 극빈층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말해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전북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부터 길게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존재하고 뭔지도 알게 된다면서 극빈층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당장 저소득층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에도 자유는 경제 상황이나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되는 권리이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며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윤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찾았지만 이세종 열사 동문들이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등에 항의하며 막아서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열사가 숨진 현장 표지석에 헌화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북 완주의 수소 에너지 사업 단지도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 현안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년 달 착륙 실현과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선 탈원전이 아닌 원전을 줄여나가는 감원전이 정책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과학 입국 초석을 다진 박정희 정부, 정보통신 1등 국가로 이끈 김대중 정부,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은 노무현 정부를 언급하며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을 개발해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해 기획과 예산 권한을 넘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전에 대해선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연구에 참여하는 한편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국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발전 단가 문제와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간에 관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 언론 인터뷰에도 나선 이재명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된 장남에 대해 잠시 휴직하고 다른 데 가 있다며 부모의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두고는 저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누굴 비난하겠냐며 정책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가장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선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즉각적인 입법보다는 당내 논의 기구를 꾸려 토론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최근 중징계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또다시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제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경찰관들하고 못 들어게 하고. 김 차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부터 개발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오전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처분 방침과 함께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9월 공사의 전 직원 신분이자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사업 당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공사를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직장 내 입지마저 좁아지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고요. 정신 상태가 굉장히 험해진 상태고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은 나를 고소하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11일 만에 사건 관계자가 또다시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